네. 저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 전공 분야가 이제 과학과 신학 이 분야인데,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어,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저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신학, 조직신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졸업을 했고, 또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종교학으로 이제 석사, 박사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보스턴에서 이제 신학 석사 과정을 하나 더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제 지도 교수님은 마크 해리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캠브리지에서 물리학 박사 하시고 옥스퍼드에서 물리학 교수 하시다가 이제 신학도 공부하시고, 이제 에딘버러에서 신학과 과학, 특히 이제 과학 신학 분야로 교수를 하실 때 제가 첫 제자로 가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한번 올려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과학과 신학 분야에서 두 개의 큰 학회가 있는데, 하나의 학회에서 이제 최우수 논문상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제 박사 학위 논문은 전 유럽에서 이제 그 과학신학 분야의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굳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이제 현재 과학 신학 분야에서 그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과 같이 이런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뭐 CBS, CTS, 뭐 각종 방송국, 뭐 각종 교단 초월해서 이제 강의 요청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최대한 시간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는 좀 생각을 나누느라고 방송 뭐 출연도 종종 했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목회자 컨퍼런스라든지 뭐 인공지능 컨퍼런스 이런 데에서 계속 관련해서 강의 뭐 부산 수영로교회 뭐 이런 전국구로 왔다 갔다 막 누비지 않았나 작년 올해 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조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제 주 전공이 이제 과학과 신학 분야다 보니까 관련해서 계속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귀한 또 여선교회 UMC 여선교회 귀한 한인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떠한 얘기를 같이 주어진 시간 동안 나눌까 하다가, 이제 먼저 이제 챗GPT가 작년 이제 1년 조금 반 정도 됐죠. 그래서 많이 정착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얼마나 뭐 활용을 하시거나 그것이 갖고 오게 될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먼저 다뤄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 이제 목회자가 하던 일들을 상당수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떠한 시대가 될지,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챗GPT가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들, 그리고 이걸 활용의 장점, 혹시 한 번도 활용 안 해보시거나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활용 방법들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야기할 미래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지, 그리고 여기서 제기되는 신학적인 담론들, 고민들까지 포함해서 어, 긍정적인 미래와 부정적인 미래,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어, 담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가 계신 분들께서 챗GPT에 대한 얼마만큼의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 갖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너무 쉬운 얘기가 아닌가 싶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지만, 제가 중간 정도 위치에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챗GPT는 생성형 AI의 하나의 그냥 어찌 보면 오픈 AI에서 만든 하나의 브랜드이긴 하지만 거의 이제 대명사로 인공지능의 대명사, 생성형 AI 대명사로 종종 사용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특별한 이유는 이전에는 모든 것을 이제 검색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서 정보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얘가 직접 검색하고 직접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재료들을 사와서 내가 직접 요리했다면 이제는 직접 요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질문하는 대로 그대로 그 답을 우리 앞에 갖다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챗GPT의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놀라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떠한 대화를 하다가 예전에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질문을 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그 다음으로 대화가 이어지지 않지만 이제는 얘가 대화를 다 인식합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대화를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한국의 수도는 어디야? 그러면 당연히 서울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은이라고만 해도 아 일본의 수도를 묻는구나라는 걸 얘가 알아듣죠. 그래서 다 이제 도쿄라고 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2016년에 그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이 대국을 펼치는 것을 본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한참 이슈가 됐었죠. 그때 4대 1로 이제 알파고가 이겼는데 이때 알파고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냐면 그 프로 기사들의 기보를 계속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는 이렇게 났다, 이러한 때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계속 학습을 시키다 보면 얘가 수많은 기보가 이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때 다음에는 확률상 다음 어디가 오는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확률상 계산해서 얘가 그 바둑을 두는 그게 이제 알파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기보를 학습시킨 알파고도 어, 그 이세돌 구단하고 해서 4대 1로 이겼죠. 그런데 이제 알파고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지금은 알파고 제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알파고 제로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는 학습시키지 않아요. 그냥 그 알파고한테 바둑이 어떤 거고 어떻게 하면 집이 나고 어떻게 하면 이기고 지고 하는 그 얘기만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 스스로 너가 한번 스스로 둬서 한번 그것을 한번 파악해 봐라고 시간을 준 다음에 실제 이제 대국을 해보니까 이제 인간하고는 백전백승입니다.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떤 어, 걸 함축하냐면 그동안의 인공지능은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습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체 학습인 거죠. 이제 여기 다음에는 여기다가 놔야 돼라고 하는 정석이라고 한 것. 인간이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왔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계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어 그래서 얘가 단기간에 학습한 내용들이 더 놀라운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발전이 더뎠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강아지와 고양이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킬 때 강아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강아지는 이러한 특징이야. 강아지에 아무리 이제 인간이 계속 주입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 사진을 보여주고 얘는 강아지야, 고양이야 물어보면 어, 잘 몰라요. 못 맞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학습을 시킬까? 그러다가 만약에 그런 거죠. 누가 봐도 강아지인데, 사고로 인해서 다리 한 짝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강아지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다리가 네 개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그것이 정보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학습시키는 데에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인공지능이 구분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학습시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강아지 사진 1,500장을 주고
고양이 사진 1,500장을 주고 네가 여기서 알아서 그 차이를 인식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봅니다. 사진을 주면 이제는 다 맞춥니다.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얘가 강아지와 고양이의 데이터를 구분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실 그게 조금 앞으로 시대에 우리가 두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얘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렇지만 이제는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서 인간의 그동안의 지식이라는 것을 이제 막 굉장히 넘어서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질문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많이 알고 어떻게 그것에 대한 답을 잘 하고 이게 중요했다면 내가 챗GPT에다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어떻게 나오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좋으면 얘가 이미 학습한 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챗GPT를 써봤는데 답이 좀 별로였어. 이거 뭐야 이게 좀 생각보다 별로네 하면서 혹시 무시했던 분이 계신다면 내가 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했구나. 얘가 내가 원하는 답을 끌어오는 데에는 아직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원하는 정보가 너무 잘 나와 있는 그런 시대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을 때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보면 챗GPT는 이제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설교 준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냥 자료 찾는 것도 수월해지고 뭐 원어 분석하는 것도 수월해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선교회 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동안은 교인들이 어, 챗GPT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는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제 이런 편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어를 분석해 줘. 그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신학적 의미를 써 줘라고 하면 얘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소위 말하면 목사님한테 바로 묻는 것보다 챗GPT한테 묻는 게 진짜 더 정보가 정확할 정도로 얘는 질적 정보를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분석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질문들이나 궁금증들은 이제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개혁이 성경의 대중화에 기여해서 누구나 다 성경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제의 특권을 없앴다면 챗GPT는 신학의 대중화를 이제 이루어내지 않았을까. 누구나 원하는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나 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잘 활용만 하면 그냥 너무나 쉽게 답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는 신학 대학의 교육 현장도 많이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있는 감신대 채플 모습과 대학원 건물 밑에 사진 2장을 넣어놨는데 앞으로 신학대학은 이제 학문을 그런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는 이제 영적인 존재를 양성하는 것. 물론 지금도 영성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이제 신학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미래로 갈수록 이미 내가 원하는 신학적인 정보들은 챗GPT 생성 AI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영적인 존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선교회 분들께서 챗GPT를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먼저 이제 성경 공부의 아이디어 구성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본문이나 특정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할 때 혹시라도 교회에서 뭐 속회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소그룹 모임을 한다거나 할 때 챗GPT로 먼저 그 본문에 대해서 그
먼저 검색을 한 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구성해서 같이 나누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따가 한번 시연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성경 해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챗GPT는 굉장히 많은 문서를 이미 학습했잖아요. 학습을 했고 지금 인터넷 검색도 실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 그리고 학습했던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가지고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은 항상 이렇게만 해석해 왔는데 어떠한 다른 해석들, 다른 자료들도 얘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라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해석을 했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네라고 하면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성경 퀴즈 대회를 뭐 선교회 주최로 한다거나 어떠한 그 성구 같은 것들을 내가 선정해서 말씀 뽑기를 한다거나 뭐 주보, 교적부 이런 것들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성경 지식 향상에도 기여가 되는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을 잠깐만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실 화면 잠깐만요. 네, 여기서 직접 공유해서 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 먼저 그 GPT는 무료 버전으로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월 이제 20불 내고 유료 버전을 쓰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 유료를 쓰지 않아도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고, 저는 이제 그림이나 더 높은 단계의 다른 것들을 하기 때문에 유료를 쓰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좀 내가 어떠한 오늘 우리 부서하고 요나서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일단 만약 요나서 1장이다. 그러면 요나 뭐 1장의 내용을 어, 세, 세 가지 주제로 설명해 주고 각 주제를 대표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설명해 줘.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치면 얘가 이제 요나 1장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 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를 대표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큐리아라고 하는 단어래요. 이건 호출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바다에서 폭풍, 하나님의 개입, 두 번째 주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볼 히브리어 단어를 본다면 사르, 폭풍 경로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원들의 반응. 그래서 쭉 이를 설명해 주고 있고 여기서 단어는 이제 야레, 두려움, 경외.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 대지로 설명을 같이 나눈다고 하면 이러한 주제 그리고 원어 각 장의 원어를 다 써주고 분석해줘 하면 얘가 또 다 해주죠. 추가적으로 뭐 이거를 뭐 글로 풀어줘 하면 또 다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뭐 주석서를 찾거나 할 이유가 없이 얘가 다 해주죠. 그리고 이제는 뭐 워낙 성능이 좋아져서 이제 여기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어, 미국 미국에서 사, 사시는 한인 여성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어, 감정을 시로 표현해 줘.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표현할지. 저도 한번 기대하면서 보죠. 예.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한인 여성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얘가 시로 한번 표현해 달라고 했어요. 저도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볼게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뉴욕의 거리에서 그리운 내 나라의 하늘을 보며
코리안 마켓의 참치 옆에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디인지 잊어버리는 순간 속에서도 내 가슴 속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문을 엽니다. LA 태양 아래 살갑게 다가오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끼네.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이 사랑의 기도로 바뀌는 그 순간, 어린 나의 기억 속 봄비 내리던 작은 교회, 이국의 대지에서도 그날의 기도가 여전히 나를 안아주네. 시애틀에 비 내리는 날에도,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네. 하나님, 이 낯선 곳에서도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느끼며 삽니다. 당신의 손길이 우리를 이끄시니 이 땅에서도 평화를 노래하리라. 괜찮지 않으세요? 갑자기 제가 질문을 갑자기 한 거예요. 다른 식의 표현을 쓰면 여러분 더 여러 가지 막 해줍니다. 그러면 시의 내용을 그 그림으로 그려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시나 이런 거 다 되는데 그림은 이거 유료 버전에서만 돼요. 근데 그림을 무료 버전에서 이용하는 방법도 이따가 기회 되면 조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어 그림을 아마 근데 그림을 아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여기 그래서 이제 그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 요청을 하면 얘가 다 수정해 줍니다. 그래서 미국 거리에서 한인에 대한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입력어를 주면 얘가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싶다. 우리 부서에서 만약에 누가복음 그 잠깐만요. 그럴까? 누가복음 1장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5개의 문제를 만들어줘. 그리고 사지선다로 이렇게 물어보죠. 예, 누가복음 1장으로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우리 속회원들끼리 1번 누가복음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음으로 나타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지선다로 A, B, C, D 주관식으로 만들어면 2가지 만들어주고 오지선다로 하면 5개를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5개 문제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5개 문제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범위도 다 지정해줬죠. 어, 그래서 5개 문제 어, 예, 성경 퀴즈 대회 문제를 만들어줬어요. 범위도 지정해줬고 뭐 어떤 문제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럼 이게 퀴즈 대회 같은 거 할 수 있겠고 혹시 뭐 교회마다 연말에 말씀 뽑기 한다 그러면 말씀 중에서 위로에 대한 성경 구절 뭐 10개를 뽑아줘. 그러면 성경 구절 말씀 중에 위로에 대한 문구가 나오죠. 그래서 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말씀 뭐 고린도서 말씀 혹시라도 내가 교회 아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 신방을 가거나 위로 병문안에 가는데 그분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거 고민되시면 다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가 신방을 가는데 이런 상황이고 근데 어떤 말을 해주면 어떤 성경 구절을 얘기해주고 어떻게 얘기해주면 힘이 될까 하면 얘가 다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제대로만 활용하시면 그냥 성경이나 필요한 것들을 그냥 어 하나의 비서처럼 이제 어 위로에 대한 말씀 지금 좀 10개 몇 번째까지 제가 10개 뽑아달라 했으니까 10개 뽑아준 거지 20개 뽑아달라면 20개 30개면 30개 다 뽑아줍니다. 그래서 위로에 대한 말씀들 이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몸이 우리 애들이 다 감기를 옮겨놔가지고 그리고 이제 챗GPT를 가지고 챗GPT를 가지고 혹시 이제 초원으로 검색하면 돼. 예전에는 주님 AI 이렇게 했는데 이름을 초원으로 바꿨습니다. 초원으로 검색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는
챗GPT를 여기 연결해 놓은 거예요. 연결해 놔서 여기서 검색하면 챗GPT 통해서 답이 나오고 그것을 보기 좋게 얘가 편집 김인유 대표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이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무난 뭐 어떤 질문 해볼까요? 어, 아주 그냥 너무 쉬운 질문 해볼게요. 그냥 담배를 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는 것은 여기는 이제 그 초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큐티 집 같이 이제 내가 어떠한 질문을 하던 얘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면서 이렇게 나와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좋은 그림과 함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문구와 함께 나의 질문. 담배를 피면 안 돼? 생명의 말씀. 흡연은 건강 측면에서 우려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얘기들을 해주고요.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찾아주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주고 쭉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문까지 이렇게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에 당신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성전임을 상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 구입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흡연 문제로 지혜와 주님에 대한 인도와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흡연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 몸으로 주님을 공경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흡연이 우리의 건강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에 비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소서. 성령의 성전인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는 새로운 습관에 빠지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문까지 만들어줍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던 얘가 챗GPT에서 자료를 검색한 다음에 이러한 큐티집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초원 사이트에 들어와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리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리튼. 그 한글로 리튼 쓰셔도 되고 wrtn.ai를 하셔도 되고 여기는 이제 아마 오픈 AI한테 돈을 좀 지불한 것 같아요. 지불하고 GPT-4가 원래 유료 버전인데 유료 버전을 무료로 풀었어요. 그런데 실제 검색을 해보니까 유료 버전하고 조금 차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GPT-4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여기는 그림도 그려줍니다. 원래 저쪽에서는 이제 챗GPT에서는 그림 그리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죠. 만약에 고흐 느낌이 나는 십자가를 그려줘 이렇게 막 해볼까요? 그러면 그림 얘는 이제 무료로 다 그림도 그려주고 어, 그 이렇게 이런 식의 그림들 고흐 느낌이 나는 약간 반고흐 느낌의 십자가를 내가 네 개를 그려줬어요. 뭐 이거를 뭐 주보에나 이런데 이거 다 저작권 없는 거예요. 지금 얘가 그린 거예요.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 똑같은 그림은 없어요. 얘가 지금 방금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림 같은 것도 그려달라고 해서 활용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 실생활 정보 만약에 아마 영어로 여러분 이제 미국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미국에서 실생활 정보를 물어보면 진짜 훨씬 더 정보가 많아요. 만약에 한국에서도 그 이제 목회에 관심 있는 분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어떤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어디가 좋을까? 좀 황당하겠죠. 이렇게만 물어보면 답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답이 구체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유동 인구가 많으면 좋겠고 월세가 저렴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월세가 저렴하고 교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면 좋겠어. 이렇게 정보를 줘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답을 주나 보죠. 어, 지역을 구체적으로 추천을 안 하네?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안 나오면 다시 물어보면 돼요. 주, 어디 어느 지역들이 좋은가 얘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고 구체적으로 지역을 선정해 줘 이렇게 물어보죠. 네, 얘가 지금 말해줍니다. 강서구 마곡동은 신도시 중에 하나로 어떤 유동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개발적 교회가 적고 커뮤니티 성서 유리할 수 있는 노원구, 상계동, 광창구, 번호동, 구로동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준 정보에 맞게 얘가 분석한 자료들을 이렇게 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한국에 대한 정보 가 많지 않은 정도 속에서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의 주변엔 미국 영어 자료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국 자료가 전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챗GPT에 대략 대부분은 미국 자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뭐 생활 정보나 이런 거 물어보면 얘가 다 알려줄 겁니다. 뭐 그 챗GPT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그 PPT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실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지식들, 우리 신앙 상담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이미 작년에 챗GPT 나오자마자 바로 여 밑에 보면 이게 파트레 피오라고 하는 신부님 AI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현재 가능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이분이 했던 말들, 쓰셨던 글들, 이런 것들을 다 입력시켜 놓고 그리고 여기 가서 상담을 하면 이분이라면 그렇게 답변할 것 같은 그런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기성 목사님이 동의해 주신다 해서 유기성 AI를 만든다. 그러면 유기성 AI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유기성 AI에다가 유기성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들 다 집어넣고 하셨던 뭐 쓰신 책들 다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유기성 AI 접속해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물어봐요. 그러면 유기성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답변할 거라는 것으로 걔가 답변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AI는 유기성 AI인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하셨던 일함이 그분이라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분하고 직접 상담하기에는 시간이나 뭐 이런 여건이 안 되지만 실제 이제 그런 이제 AI가 나오면 누구나 쉽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이거는 뭐 지금도 당장 가능한데 이제 그 본인들의 동의와 활용 이런 것 때문에 아- 안 되지만 이분은 이제 이 신부님에 대한 것도 벌써 나왔었고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렇죠. 목사님들마다 교회들마다 홈페이지가 다 있잖아요. 홈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뭐 페이스북 있고 하잖아요. 이제 조만간 어, 목사님들마다 자신의 이름을 딴 AI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그러면 이분한테 상담받고 싶어 하면 그분 AI에 접속해서 물어보면 얘가 그분 스타일로 답변해주는. 물론 이제 정보가 많고 그분의 쓰신 책이 많고 그분이 하신 설교가 많고 자료가 많으면 그만큼 정보가 더 정확하겠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 조금 정보가 부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곧 어, 시행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현재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는지 이제 챗GPT를 인공지능에 앞서서 언급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그런 거죠. 이제 영화에서나 보는 사실 인공지능이 나온 지는 70년도 더 됐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만 봤던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챗GPT가 나오면서 챗GPT는 대화가 되잖아. 대화가 되고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미 튜링 테스트 같은 건 다 통과했습니다. 인간인지 아닌지를 검색하는 그러니까 보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인간이 채팅하는지 아니면 챗GPT인지를 상대방이 절대 알아낼 수 없어요. 절대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챗GPT를 로봇에 입혀버리면 완전히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미 했죠.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떤 상황에까지 왔냐면 몇 가지 간단한 좀 영상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화면 공유, 문제, 잠깐만요. 지금 한번 이거 보세요. 영상을 보시면 혹시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간단한 기계가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이 면도나 이런 티켓에 뚜껑을 따는 이야기, 거가 디테일하게 하기도 하고, 빨래도 이렇게 직접 그 이거는 사실 한 대학에서 진짜 저렴한 얼마 돈 들이지도 않아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들이지 않아서 너무 쉽게 만든 로봇이고, 빨래하고 정리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수 한 명과 학생 두 명이서 만든 간단한, 누구나 집에서 이제 갖다 놓고 쓰기에 비용도 들지 않는, 잘 보시면 이걸 합니다. 저 지퍼를 올리는 걸 합니다. 저거는 이제 사람도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퍼 채워서 올리는 거. 이것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어,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다른 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그게 나왔냐면, 그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그동안 챗GPT를 로봇에 입힌다라고 말만 하다가 이제 계속 시행하다가 피규어라고 하는 이제 회사의 그 로봇 제품에다가 챗GPT를 입힌 올해 이제 얼마 전에 공개가 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한 달 전에 공개된 영상이에요. Great.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쓰레기를 치우면서 이유까지 설명해 주는, 말을 하는 동안 행동
이렇게 비교해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Great. 된 So, 거죠.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Great. Can you put them there? Of course. All right. So, how do you think you did? I,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Thanks, Figure One. You're welcome. If there's anything else you need help with, just let me know. I,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말을 더듬을 일 없는데 인간처럼 I think 이러면서 그런 표현까지도 다 완전 진짜 인간처럼 그런 이런 대화까지 해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대화가 되면서 로봇 동작까지 입혀서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 하나만 좀 볼게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되냐면 한번 이런 주장들이 가능해지죠. 이제 잠깐 보죠. 친절한 경제의 목을 네. 이 정확히 어떤 점이 우려된다는 건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AI의 생산성과 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연구 용역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오픈 AI의 챗 GPT 3.5가 배포되기 딱 한 달 전이었던 2022년 10월에 연구가 시작됐고요. AI 관계자 200명 이상과의 인터뷰를 거쳐서 작성한 결과가 17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지금의 AI 경쟁을 통제 없이 내버려 뒀다가는 인류가 멸종 수준의 위험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선두에 서 있는 AI 연구소들끼리의 경쟁 역학 때문에 그들 자신도 지금 같은 AI 개발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인류를 위험에 몰아넣는 지경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핵무기의 발전 경로와 놀랄 정도로 닮은 진단입니다. 그런 최전선의 연구소들 어디냐? 이미 마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오픈 AI, 알파고로 우리에게 유명한 구글의 딥마인드, 그리고 오픈 AI의 라이벌로 꼽히는 엔스로픽 같은 곳들을 명시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AI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인 이른바 AGI 개발 경쟁에 이미 나섰다는 겁니다. 네, 조금만 부연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AI라고 할 때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주변에 General이라는 말을 넣어요. 그래서 그냥 인공지능, 뭐 인공 일반지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 수준까지 완전히 왔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단계를 이제 AGI라고 얘기를 합니다. AGI는 우리말로 범용 인공지능. 이 보고서에서도 정의하는 지금 개념으로는 한마디로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모든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인간보다 더 우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대량 살상무기 규모의 치명적인 사고를 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이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개발이 돼 있는 수준일까요? 이거는 AI 개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도 확신을 갖고 판단하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적어도 범용 인공지능의 근처까지는 와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So they're going to have the sub-goal of getting more power. So they're more effective at achieving things that are beneficial for us. And they'll find it easy to get more power because they'll be able to manipulate people. So Trump, for example, could invade the Capitol without ever going there himself. Just by talking, he could invade the Capitol. What happens if superintelligences compete with each other? Because of what I was doing for the 2 years previous to that, I suddenly came to believe that maybe the things we've got now, the digital models we got now, are already
very close to as good as brains and will get to be much better than brains. 이 사람은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프리 힌튼 전 구글 부사장입니다. 2012년에 사람의 뇌를 닮은 방식으로 학습하는 AI, 이른바 딥러닝을 고안해낸 사람인데요. 지난해 봄에 구글을 떠났습니다.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경고하고 싶다는 이유입니다. AI가 그야말로 살인 기계가 될 수도 있고 그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 닷새간 해임됐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샘 올트먼의 해임을 잠시지만 주도했던 사람이 제프리 힌튼과 함께 지금의 AI를 만든 일리아 슈츠케버입니다. 그도 AI 발전 속도에 대해서 올트먼과 견해차를 빚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AI의 아버지들이 앞장서서 AI가 더 발전하기 전에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가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AI 기업들은 대체로 2028년까지는 범용 인공지능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번 보고서가 제안한 거는 일단 AI 관련 수출을 통제하고 먼저 미국 내에 네. AI 그래서 이렇게 그 여기에 대한 우려들까지 이제 봤고요. 다시 이제 PPT로 돌아가서 네, 보면 이제 여러분 한국에도 그 우리나라 로봇 기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로봇 기술은 그러니까 로봇 아 인구 대비 로봇을 실제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비율들 그런 비율들은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제 그건 아마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영향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수출 그러니까 제조해서 수출하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자원이 풍부하거나 나지 않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다 기계화되고 있어요. 기계화되고 있고 뭐 쿠팡 같은 데 물류 분석 이런 거 다 기계가 하고 있고 그리고 강남에는 어떤 여기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닐리라고 하는 여기 보면 이건 배달 로봇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그 인도 보행권도 법적으로 획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남 같이 이런 길이 좋은 그런 지역들은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데에서 배달을 시키면 이제 이런 로봇이 갑니다. 로봇이 가서 사람이 그 앞에서 이제 자기 오면 그걸 빼고 물론 이제 그 도로 정비가 잘 안 된 다른 지역은 아직 사용되기 쉽지 않지만 이미 지금 이제 배달도 다 로봇이 하고 있는 한국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이제 한 달 전에 공개되었던 피규어 AI에 대한 영상도 좀 보셨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개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동시에 어떠한 노력을 해 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여기 있는 사진도 제가 인공지능과 미래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그림 하나 그려줘. 예, 챗GPT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 시대의 목회의 모습 사진도 이제 얘가 그린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나올 텐데 먼저 과학기술의 방향성에 대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이제 기독교계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이나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이제 202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기술이죠. 이미 우리 몸에 있는 그 유전체를 다 우리는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집을 가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5년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치료 목적에 한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약에 그런 거죠. 유전자 편집을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다음 세대에 유전이 된다고 해버리면 편집된 그러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또 자식을 낳으면 우리 현생 인류하고는 좀 다른 종이 돼 버릴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유전자의 손을 대서 유전자 편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한정되고 치료 목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돼도 그 사람에게 한정되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국제 기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후진쿠이라고 하는 한 이제 과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에이즈 걸린 부모 밑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당연히 아이는 이제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태어날 거예요. 그런데 아이에게 그 에이즈가 물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해서 그 아이에게 그 물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유전자가 변형이 됐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본인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 국제법을 어긴 것이다. 이거는 그 배아 단계에서의 그, 그 유전자 편집은 대물림되는 건데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자 중국에서 이 과학자가 사라졌어요. 어,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현재로서는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켜질까에 대한 부분들은 모르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얘기가 가능하냐면 포스트 휴먼에 대한 혹은 트랜스 휴먼 뭐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 명확하게 뭐 이제 구별할 수는 없어요. 거의 혼용해서 쓰이고 있는데 인간 우리 다음의 종류 다음 인간 포스트 휴먼이죠. 어떤 변형된 유전자 편집을 가지고 이제 변형된 그런 인간에 대한 논의들도 지금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스트들 그런 사람들은 이거 정부가 국제법이고 막을 필요가 없다. 인간은 더 강해질 수 있고, 인간은 소위 말하면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면,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스트들 중에서는 이게 완전 종교식으로 가기까지 합니다. 인간은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 샀는데, 이 자동차가 만약에 타이어가 망가지면 타이어를 교체하면 되고, 창문이 망가지면 창문을 교체하면 되고, 하나씩 다 교체하면 되죠. 마지막에 엔진이 망가지면 엔진도 교체하면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내 자동차는 영원해지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더 좋은 자동차 나오면 폐차하고 더 좋은 거 사긴 하지만 실제 이러한 논리가 이제 인간에게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대체시키다 보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이들은 이제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주장을 합니다. 완전 종교화되어 있어요, 거의 심각하게. 그래서 이에 대한 기독교계에서 목소리를 내서 그리고 항상 이러한 국제 회의나 이런 회의가 열리면 종교 관련 성직자들이 반드시 그 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도 당연히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같이 과학자들과 종교 관련 성직자들도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대부분의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일 경우에 이제 인간의 모든 이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소위 잉여 인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외모가 비슷한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어떠한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그것도 이제 잘 옳은 이해는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개체보다 뭔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인간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나오면 인간의 존엄성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사실 시력으로 따지면 뭐 인간보다 더 뛰어난 개체들이 많이 있고 뭐 후각으로 따지면 뭐 개가 더 뛰어나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달리기나 이런 거는 뭐 사자나 이런 게 더 뛰어나고 인간이 하나님 형상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계 속에 창조하신 다음에 그걸 하나님이 직접 다 관리하거나 유지하시기도 하실 수 있지만 인간에게 그것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피조물, 이 자연 세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너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보호해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에서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보다 더 뛰어난 어떠한 인공지능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 생태계에 대한 이 자연세계에 대한 돌봄의 지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특별한 존재다라는 얘기를 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있습니다. 우울한 전망들이 있고 아니면 긍정적인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한정해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 인간이 해왔던 일들을 이제 기계가 대체하게 되면 인간에게는 시간적인 여유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이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론을 하겠어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인간에게 시간이 많아지면 인간들은 맨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럴 텐데 무슨 종교에 관심을 갖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논의가 언제 있었냐면 어,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직장인들은 토요일로 출근을 했습니다. 대학교도 토요일은 오전 수업을 했었어요. 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도 오전 수업을 다 했었고, 직장인들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근무를 했고, 토요일은 이제 점심 때 그 근무가 끝났죠. 그러다가 주 5일제 논의가 되면서 주 5일제가 시행이 됐죠. 그때 교회들마다 어떠한 논의가 있었냐면, 아니, 주 5일제가 되면, 어, 시- 그러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결국 휴일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다 놀러 다니지 않을까. 그러면 토일 해가지고 막 2박 3일 놀러 다니지 않을까. 그동안은 토요일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루로 놀러 가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주일에 교회 왔는데, 이제 그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토요일이 휴일이 돼버리면 금토일 다 놀러 가서 예배 들어온 사람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위기부터 해가지고 막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토요일 쉰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놀러 다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게 사람들이 놀러 다닐 만한 경제적인 여력도 쉽지 않고 뭐 그렇게 계속 흥미를 느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기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에게 시간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 그동안은 인간의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 종교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관심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우리의 과제인 거죠. 우리 기독교의 과제인 거고 그리고 각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 활동하시는 여성 교회원들 우리 모두의 이제 노력에 따라 달려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종교에 관심은 더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통한 이제 초월적 경험이 현실화가 되는 시대가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지금보다 수월해질 겁니다. 어떠한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가 일상화가 되면 어떠한 현실이냐 가상이냐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초월이라는 단어를 논하기가 수월해질려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계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회와 함께 호흡해 나가야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 이제 그 최근 한국갤럽의 조사 자료를 보면 이제 한국에서 그 종교 인구가 이제 50%가 안 돼요. 50%가 안 돼요. 미국은 뭐 한참 더 많겠지만 50%가 안 되고 45% 정도 그리고 그 무종가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이 45%에서 55%에서 많으면 60%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흥미있게 봤던 부분은 나는 소위 말하면 무신론자,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로 무신론자이냐,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무종교인이 맞는 것 같아요. 무종교인. 그들에게 이제 사후 세계,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죽음 후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대답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사후 세계에 뭔가 있지 않을까? 죽음 이후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보면 뭐 좀비를 다뤘던 소재라든지 어떠한 그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뭐 넷플릭스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거나 뭐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최근에 파묘라고 하는 이제 한국 영화가 그 1,000만 관객을 넘었죠.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없지 않고 앞으로 이 부분들은 없어지지 않을 거고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단지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인 거고요. 그리고 작년 이제 말에 그 유명한 이제 과학 신학하시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미알 베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셨고 그러다가 여러 강연도 하시는 중에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님과 대담을 하신 내용이 중앙일보에 실려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 미알 베커가 이제 이 정재승 이 카이스트 교수 무신론자인 이분에게 물어요. 당신은 무신론자이신데 하셨는데 왜 종교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라고 하자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 뇌과학자인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삶의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21세기 신경과학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목표 설정, 가치 평가, 쾌락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을 찾아낸 것이죠. 즉, 우리 뇌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의 가치는 무엇인지, 보상은 무엇인지, 가치를 추구하는 즐거움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종류의 뇌를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종교적 질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된다면 그때도 우리는 종교적 측면과 과학적 측면에서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중요한 통찰을 얻기 위해 다른 방식과 다른 관점에서 이 질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뇌과학자이시면서 이제 무신론자이신데 이분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종교적 관심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더 중요하게 연구가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뇌과학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종교적 관심은 줄어진다라는 것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여지가 충분히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인공지능의 개발이 야기할 빈부격차 문제에 이제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겠죠. 지금과 다르게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겠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빈부격차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도 같이 기계가 가져온 그 이득을 그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인부들이 아침 일찍부터 왔던 9시부터 왔던 사람이나 오후에 왔던 사람이나 똑같이 필요한 만큼씩 한 데나리온을 지급해 주셨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남녀 차별이 엄격하게 존재했었고, 그리고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여전히 존재했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엄격하게 존재했던 그런 시대에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앞장서야 되겠죠. 사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영국과 미국에서 그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죠. 그 영국에서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든지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노예 폐지 운동을 할 때 내세웠던 명분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노예로 부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을 노예로 부리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를 노예로 부릴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예 해방, 결국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됨을 강조했습니다. 빈부격차의 문제에 대해 성경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기독교계가 이제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신학적 질문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은 누가 봐도 인간이 만든 기계에 불과하고 차이가 있지만, 아까 그 영상에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2028년입니다. 그러니까 4년 뒤면 그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인간과 똑같이 사고하고, 혹은 그 인간을 넘어서는 이제 범용 인공지능 혹은 초지능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뭐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1년 뒤에 1년 뒤에 이제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물론 그분은 워낙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진지하게 어 들을 필요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보통 한 4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뒤에는 인간 수준의 생각과 사고를 하는 그런 로봇이나 이런 게 등장을 한다면, 그러면 이 인공지능도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할까?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도덕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을까?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요즘에 안타깝게도 나라마다 좀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렇게 전쟁들이 벌어지면서 이 로봇들을 이제 전쟁에 투입하게 되면 어,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전쟁 로봇을 얘네들은 죽지 않으니까, 특별하게 파괴되지 않는 한 계속 공격하면서 적진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인류 멸망이 오겠죠. 그래서 어찌 됐던 그 인공지능 로봇이 전쟁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끔찍한 종말을 예상할 수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정말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것인가, 인간에게 폐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작년 6월에 그 신화사상이라고 한 등재지에다가 챗GPT와 목회윤리, 그 인공지능의 목회적 활용에 제기되는 신화적 담론들이라는 논문도 썼었고, 올 2월에는 이제 영어 논문으로 AI 신학이다. 그래서 AI theology, for mission이라 그래서 앞으로 그 선교적 측면에서 우리 인공지능 신학적 담론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련된 논문도 이제 썼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고민해보고 말씀 좀 정리해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과학으로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많이 현재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스트, 아까도 지나가듯이 언급을 했지만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과학기술의 불멸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죽음이 뭘까? 우리 뇌도 교체해 버린다. 우리 몸이 망가지면 그 부분을 계속 교체해버리고 계속 교체해버리고 교체를 통해서 계속 돼야 되고, 이러한 걸 떠나서, 얼마 전에는 쥐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노화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노화를 되돌리는 그런 실험도 성공을 했어요. 쥐에서. 물론 쥐하고 인간하고는 워낙 좀 차이가 크니까 인간에게 실제 적용되는 때까지는 뭐 시간이 뭐 엄청 걸리겠지만 노화를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면 혹 아니면 몸이 망가지면 뭐 뇌가 이제 멈추면 우리 뇌는 뇌가 멈추면 죽음인가? 아니면 가슴 심장이 멈추면 죽음인가? 나라마다 다르죠. 우리는 심장이 멈춰야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뇌사가 돼도 심장이 뛰는 한 바로 죽음 판정을 하진 않죠. 물론 이제 그럴 경우에 그 가족의 동의하에 이제 사망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장기 기증 서약을 받고 장기 기증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우리는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라고 하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뇌가 멎으면 죽음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뇌도 교체할 수 있고 심장도 교체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텐데 죽음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호모사피엔스 인간의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인간과는 다른 조금 더 키가 크고 더 능력이 뛰어나고 더 힘이 세고 한 그러한 포스트 휴먼이 등장할 가능성이 미래에 있고요. 그리고 챗GPT를 로봇에 입힌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있고, 이 삼자가 공존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물론 여기까지 공존하려면 수십 년이 지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 로봇은 뭐 4년 내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그 인간처럼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규제할 겁니다. 규제할 거고 만약에 로봇을 만들 때에도 인간처럼 만들지는 못하도록 누가 봐도 로봇인지 알 수 있도록 만들도록 이렇게 뭐 그런 게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작년에 넷플릭스에 나왔던 그 영화 정의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그 전쟁을 잘 수행하는 분이었는데 죽게 되자 이 분의 뇌나 이런 걸 다 모방을 해서 완전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죠. 로봇을 만들어 전투에 투입하려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자기가 로봇인지 몰라요. 사람하고 모양은 똑같고 마지막에 한 명씩 이제 드러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로봇인지 자기도 모르죠. 자기도 모릅니다. 인간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만들지 않을 겁니다. 뭐 제재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인공자궁 이야기, 인공장기 이야기, 유전자 편집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영화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는 보통 이제 세상을 떠날 때 화장 혹은 매장 하는데 사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화장이나 매장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태워서 공중으로 날려보내던 아니면 땅에 묻어서 땅 속으로 이렇게 보내던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 수소, 산소들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 우리를 몸을 구성하는 것들도 우리가 잠시 그 초신성으로부터 빌려온 원소들인 거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우리 몸을 구성했던 원소들을 다 우주에 환원하고 갑니다. 환원하고 가면 그것이 또 다른 식물, 동물의 재료로 쓰이고 그렇게 순환하는 구조 속에 있죠. 결국 어, 그렇다 보면 결국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종말은 암울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죠.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또 크고 놀라운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가지 토론을 위해서 잠깐만요. 공유 중지하고 간단한 영상 하나만 보여드려 좀 정리를 하면 그 혹시 이건 아직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충분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액토라이프라고 하는 회사에서 공개한 영상인데
지금 현재 지금 이대로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곧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감안하시고 잠깐 한번 인공자궁에 대한 영상을 좀 잠깐 볼게요. Introducing Ectolife, the world's first artificial womb facility, powered entirely by renewable energy. Ectolife allows infertile couple to conceive a baby and become the true biological parents of their own offspring. It's a perfect solution for women who had their uterus surgically removed due to cancer or other complications. With Ectolife, premature births and C-sections will be a thing of the past. Ectolife is designed to help countries that are suffering from severe population decline, including Japan, Bulgaria, South Korea. 우리나라 워낙 출산율 낮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도 심각하긴 하죠. 근데 일본은 1.2 합계 출산율 1.2이지만 우리나라는 0.7까지 떨어졌죠. 우리나라가 제일 낮죠. And many others. The facility features 75 highly equipped labs. Each state-of-the-art lab can accommodate up to 400 growth pods or artificial wombs. Every pod is designed to replicate the exact conditions that exist inside the mother's uterus. A single building can incubate up to 30,000 lab-grown babies per year. Ectolife allows your baby to develop in an infection-free environment. The pods are made of materials that prevent germs from sticking to their surfaces. Every growth pod features sensors that can monitor your baby's vital signs, including heartbeat, temperature, blood pressure, breathing rate, and oxygen saturati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system also monitors the physical features of your baby and reports any potential genetic abnormalities. The pods are equipped with a screen that displays real-time data on the developmental progress of your baby. These data are sent directly to your phone so you can track your baby's health from the comfort of your zone. The app also provides you with a high-resolution live view of your baby's development. A special section in the app allows you to watch a time-lapse of your baby's growth and share it directly with your loved ones.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아이가 커가는 모습들, 영양 이거 다 면밀하게 체크가 돼서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부터 해서 그리고 아이의 뭐 자라는 모습들, 심장 박동 소리들까지도 앱을 통해서 부모가 직접 다 볼 수 있다, 다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Because babies can recognize language and learn new words while still in the womb, Ectolife growth pods feature internal speakers that play a wide range of words and music to your baby. Through the app, you can choose the playlist that your baby listens to. You can also directly sing to your baby. 부모가 아이가 들었으면 하는 음악도 선정해 들려줄 수 있고 심지어 부모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줄 수도 있고. Make them familiar with your voice before birth. Our goal is to provide you with an intelligent offspring that truly reflects your smart choices. Ectolife improves your bonding experience with your baby. Thanks to a 360 degrees camera that's fitted inside your baby's growth pod, you can use your virtual reality headset to explore what it's like to be in your baby's place. See 실제로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아이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경험할 수 what 있겠죠. they see and hear what they hear. Using a wireless haptic suit connected to your baby's growth pod, you will be able to sense their kicks in the womb and share this experience with your friends and family members. With Ectolife, your baby will receive the best nutrients that can support their growth. Each group of pods is connected to 2 central bioreactors. The first bioreactor contains nutrients and oxygen, which are supplied to your baby through an artificial umbilical cord. This bioreactor also contains a liquid solution that serves as the amniotic fluid that surrounds babies in the mother's uterus. It's rich of vital hormones, growth factors, and antibodies that sustain your baby's growth and development.
thanks to a system controll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Each baby receives custom nutrients tailored to their needs. The second bioreactor is designed to eliminate any waste products produced by the babies. The artificial umbilical cord helps the babies to release their waste products into the second bioreactor. With the help of a delicate layer of engineered enzymes, the second bioreactor can then recycle waste products and turn them back into useful nutrients. 넣어줄게요. A thing of the past, genetically, and if you need to trait of you by genetically engineering a set of genes, the Elite package allows you to customize your baby's eye color, hair color, skin tone, physical strength, height, and level of intelligence. 그래서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눈 색깔이나 머리 색깔이나 피부 톤이나 이런 것들도 그 인공 자궁에서 다 조절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될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장 뭐 이걸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공자궁에 대한 얘기가 얼마만큼 진행이 될까 싶지만, 그러면 어, 그 시험관 아기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가 이제 1978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논란이 엄청 많았죠. 어떻게 인간이 생명을 시험관을 통해서 그 생명이 태어나게 하느냐, 인간이 생명을 창조하냐부터 해서 온갖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시험관 아이가 전 세계적으로 한 800만 명이 됩니다. 너무 잘 지내고 있을 뿐더러 불임 부부나 난임 부부들에게 하나의 정말 좋은 희소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공자궁의 문제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부부나,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냐면, 앞으로 기후나 이런 게 굉장히 약화돼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나 뭐 몸 쪽으로 안 좋은 공기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그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면 이제 인간 직접 아이를 낳을 때에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된 속에서 아이가 자라가게 되면 건강하게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앞으로는 그 인공 자궁으로 갈 확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제가 40분까지 강의 15분 정도 남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다룰 동안 간략하게 먼저 얘기를 해보면, 먼저 우리가 이 모든 논의들은 사실 챗GPT가 가져온 논의들입니다. 챗GPT가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대화가 되는 그런 단계가 되면서부터 이것을 기계에 입히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다음 논의들로 이제 이어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과 작년 채찌피 나온 지 1년, 그저 1년 반 됐는데, 그때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그 각 회사들이 여기다가 에너지를 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왔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자꾸 우려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복음 전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혜롭게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몇 개 시연을 해드렸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아까 제가 리튼 한번 설명해 드렸죠. 무료로 검색되는 4 버전을 쓸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존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설교문을 써달라. 그리고 그 분량도 지정해 주죠. 분량은 2,000자, 뭐 대상은 초등학생, 그리고 내용은 이해하기 쉽도록 예화와 비유를 넣어달라. 그리고 결론에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달라.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이만큼 전부가. 그러니까 내가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답이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답을 하냐면, 그래서 서론에 뭐 안녕 친구들, 오늘 특별한 날이야 라고 하면서 웨슬리 회심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실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회심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회심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예화와 비유를 첨가해 달라고 했죠. 근데 얘가 이제 챗GPT가 이렇게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발견. 존 웨슬리 회심을 이해하기 위해 마치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맛본 것처럼 좋은 경험을 떠올려 봐.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었을 때 소위 말하면 신세계가 열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순간이 마치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어봤을 때의 그런 경험. 그래서 마치 아이스크림의 맛을 알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이걸 회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설명을 제가 원하는 대로 답을 다 해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이 항상 나오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예의상 제가 고마워라고 써주고 그런데 예화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예화에 대한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어, 여러분 서라운드 사운드 같은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영화관이나 무대에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소리인데요. 그러한 소리를 들은 후에 다시 일반적인 스테레오 스피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서라운드 사운드를 듣고 나서 이전에 스테레오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건 어렵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회심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관 서라운드 스피커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보니까 이어서 그 연못 속의 개구리 얘기를 합니다. 연못 속에 있을 때 연못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우물을 나왔을 때 나왔을 때 나왔을 때 처음으로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연못 속 우물한 개구리의 모습이었지만 회심을 하고 나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러한 내가 어떠한 이 회심을 어떻게 말하지 설명하지 뭐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지 특히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하지 이게 쉽지 않지만 얘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뭐 비유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으면 정말 정말 이제 설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어령 선생님이 하신 말씀처럼 인간은 말과 경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야, 인공지능 다 필요 없어. 쓰지 마, 쓰지 마. 어, 여러분 지금 인터넷 안 쓰는 분이 없죠. 인터넷 다 쓸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도 많이 없을 겁니다. 스마트폰 2006년, 7년 이렇게 나왔을 때, 한 분 한 분 안 하다가 지금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챗GPT를 누구나, 생성형 AI를 누구나 쓰는 시대가 옵니다. 일일이 다 검색하는 게 아니라 얘가 다 검색해주는 그런 것을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곧 조만간 몇 년 내에 오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거기 올라타면 되는 거죠. 여러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으면 거기서 올라탄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얘기를 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영성의 시대에는 많이 아는 것이 무의미해진 시대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것, 생명, 영성 등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모든 것들은 이제 기계가 다 대체될 겁니다, 거의. 그런데 영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기계가 대체할 수 있겠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영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강조해서 볼 필요가 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배척한다고 해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혹시 뒤에 보이나 모르시겠지만 이쪽에 그 독자로 이렇게 쭉 걸려 있는 문구가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이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과학 시대에 관심 갖고
이미 다 세대가 그렇게 가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걸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물속에서 우리가 배척한다 하더라도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과학기술은 과학기술대로 가죠. 그럼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으로서 목소리도 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교에 유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지혜롭게 선교에 가서 활용하면 되고, 사실 이 선교지에 가서 언어 장벽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나라 가서 그 나라 언어를 알지 못해도 제가 제 설교 영상을 그 한국말로 설교한 다음에 그 AI로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더빙시키면 다 더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그 나라 언어로 그 설교하는 것처럼 제 목소리 톤도 그대로 가져오고 제 입모양도 그 나라 언어에 맞게 입모양도 맞게 움직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중국어로 얘기하는지 뭐 한국말로 얘기한 건지 그 구별이 거의 어려워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언어의 장벽도 다 무너져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계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담론에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복음 전도에 지혜롭게 활용하고, 그리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가야 합니다. 그 토론하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만 좀 드리면, 이제 제가 그, 예, 잠깐만요. 네,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학과 신앙연구소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여기에 가시면 오늘 제가 다 담지 못했던 뭐 이제 챗GPT에 대한 이야기, 뭐 CBS, CTS 이런 토론한 얘기들도 다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여기 가서 추가적으로 더 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 과학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뭐 진화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현대 과학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어떻게 조화되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담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과학 시대에 과학을 바탕으로 이제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도킨스를 포함해서 그때 과학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를 이성적으로 변증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 변증에 대한 이야기들, 어,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까지, 기적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독교 변증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담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제목 예수는 불자라고 이렇게 났지만, 이 영상은 여기 앞에 있는 이 영상이죠. 이 영상은 제 영상을 보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줍니다. 그나마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져 갔다가 기독교 신앙이 이제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멀어져 갔다가, 그런 게 아니구나, 과학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인식을 하면서 신앙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 영상은 왜 만들었냐면, 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친구가 어떤 문서를 보내줬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예수가 불자였었고 불교만이 진정한 종교이고 불교는 과학이고 기독교는 미신이고 이런 내용들이 막 쫙 웨이프 한 몇 장으로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 완전 시험에 들어서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버려야 되나, 이게 다 맞다면 불교로 가야 되나 이러한 고민을 한다고 메일을 보내놔서 제가 그걸 가지고 그 문서가 뭐가 틀렸는지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해달라고 부탁을 해와서 그 영상을 좀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우리 그 그리고 어 다루고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제가 이제 할 부분들은 이제 거의 마친 것 같고요. 그리고 토론 주제가 뭐가 좋을까 해서 우리 다뤘던 주제들을 조금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아마 이 끝나고 나서 그 토론 주제별 토론으로 가면서 좀 나누고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마지막 종합 정리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아, 혹시라도 제가 어디 중점을 둬야 될지 몰라서
뒤에 이제 그 시대 앞으로 다가올 시대만 보고서 너무 우울해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항상 미래에 대한 그 전망은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영성에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긍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긍정적인 고민도 같이 해야 되고, 그렇지만 과학기술이 무지하게 나가서 이 생명에 대한 경시와 이러한 좋지 않은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우려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래서 양쪽 다 균형적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가지고 미래는 너무 암울해 이렇게 하실 이유도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하면 우리가 먼저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선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교수님 정말 엄청난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주셨고, 제가